민준아. 장모에게 말해 보렴. 자기 어머니 뻘인 여자의 몸 깊숙이 들어왔을 때의 기분이 도대체 얼마나 황홀했기에 자네가 인륜과 도덕마저 저버릴 수 있었던 거니? 기차의 경적 소리가 서울 외곽의 고요한 밤을 찢을 듯이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상처 입은 야생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하얗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굵고 무거운 눈송이들이 앞다투어 유리창을 때리더니 차가운 눈물처럼 길게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늙은 가슴 속에서 은근하게 타오르는 열기를 식혀줄 마비감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제 손에는 모서리가 구겨진 흑백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아주 작은 점 하나, 이제 막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그것은 아이일 것이고 나님 가정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작은 검은 점은 종신형 선고이자 제가 무덤까지 안고 가야 할 근친 상간의 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제 딸 혜진이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저 자신조차 거울을 볼 때마다 눈가의 주름과 세월의 흐름에 따라 처지기 시작한 가슴을 보며 역겨움을 느낍니다. 53세의 늙은 여자, 남편을 잃은 지 10년이 넘은 과부가 사위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신께서 저에게 타임머신을 주어 그 침실 문이 닫히던 운명의 밤으로 되돌아가게 해주신다면 과연 저는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기차 유리창에 흐릿하게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입술만은 고집스럽게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의 6개월 동안 이 세상에 태어나 50한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남자가 갈망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 몸이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남편을 섬기는 기계가 아니라 물을 주어 가꿔야 할 촉촉한 정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대가가 명예와 가족 간의 정, 그리고 사회의 경멸일지라도 말입니다. 너무 비싼 대가일까요? 하지만 저처럼 속이 썩어 문드러진 여자에게는 단 한순간이라도 다시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대가였습니다. 여러분께 이 윤희라는 타락한 여자가 어떻게 욕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20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성실한 공무원이자 옛날 세대의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남자였습니다. 그는 잦은 술자리와 접대 끝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죽던 날 저는 관 옆에서 기절할 듯 울었고 모두가 저를 조강지철하며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 그 흐느낌 사이에서 저는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안도감이었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오르가슴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남편과의 잠자리는 의무였고 설거지나 청소처럼 해치워야 할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늘 서둘렀고 거칠었으며 일이 끝나면 등을 돌리고 코를 골았습니다. 저는 곰팡이 자국이 번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밤새 혀를 차는 도마뱀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저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저는 모든 힘과 돈, 그리고 제 인생 전체를 하나뿐인 딸 혜진이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이 동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정숙하고 깔끔한 과부 윤희 씨, 매일 절에 다니며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전통 음식을 만드는 여자. 동네 남자들이 관심을 보이거나 농담을 던져도 저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저는 제 몸을 신성한 사원처럼 깨끗하게 지켰습니다. 오직 제 딸이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도록
아무도 그 아이를 환양년의 딸이라고 손가락질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혜진이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예쁘고 똑똑하게 자라 대기업 영업부장이자 강남 명문가의 독자인 민준이와 결혼했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 봉황이 수놓아진 비단 한복을 입은 혜진이를 보며 저는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여생은 희미한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가장 하늘이 맑을 때 닥쳐오는 법입니다. 3년.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혜진이의 배는 여전히 평평했습니다. 아무리 현대 사회라지만 한국 사회에서 특히 민준이처럼 종손인 경우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였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식사 자리는 인민재판장이 되었습니다. 눈꼬리가 치켜 올라간 깐깐한 혜진이의 시어머니는 밥상머리에서 독서를 퍼붓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독초에는 열매가 없고 독한 계집에게는 자식이 없는 법이다. 우리 집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 네 배가 그 일을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시켜야지. 혜진이는 친정으로 돌아와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실신할 정도로 울었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병원을 전전했고 혀가 마비될 정도로 쓴 한약을 수없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받아든 검사 결과지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혜진이의 자궁이 선천적으로 기형이라 내막이 너무 얇아 태아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난소 기능은 정상이지만 씨앗이 자랄 토양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혜진이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은 채 퉁퉁 붓고 붉어진 눈으로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엄마, 제발 부탁이야. 날 살릴 수 있는 건 엄마뿐이야. 저는 얼어붙은 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혜진아. 내가 널 어떻게 살린다는 거야? 대리모를 해줘, 엄마. 의사 선생님이 엄마 자궁은 아직 건강하대. 엄마는 출산 경험도 있고 몸도 건강하잖아. 내 난자와 민준 씨의 정자로 엄마 배만 빌리는 거야. 엄마, 나 그 집에서 쫓겨나면 죽어버릴 거야. 나 그 사람 사랑해. 그 사람 없이는 못 산단 말이야. 귀가 멍해졌습니다. 대리모? 53살에. 내 딸이 미친 건가? 너 미쳤구나. 난 폐경이 온 지 2년이나 됐어. 난 할머니야. 어떻게 그런. 의사 선생님이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내막이 두꺼워질 수 있대. 엄마, 제발. 나를 사랑한다면 끝까지 사랑해줘. 엄마, 평생 나를 위해 희생했잖아.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줘. 혜진이가 나무 바닥에 머리를 쿵 찌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지며 제 심장에 녹슨 칼을 꽂는 것 같았습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저토록 비굴하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다가 재단 위에 놓인 남편의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은 마치 당신이 어미니까 딸 대신 고생해야지 라고 말하는 듯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 피부는 늘어졌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미 말라버린 세월의 먼지가 내려앉은 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곳에서 다시 생명이 자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수척해진 혜진이의 모습과 절망적인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딸에게 안 되라고 말할 줄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 운명적인 끄덕임이 저를 출구 없는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우리는 비밀리에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뼈를 찌르는 듯한 호르몬 주사의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제 늙은 몸은 화학 약품에 의해 강제로 회춘해야 했습니다. 가슴은 터질 듯 부풀어 올랐고 아랫배는 콕콕 쑤셨으며 갑작스러운 열감이 저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 배아 이식 실패. 제 몸은 배아를 이물질로 인식하여 밀어냈습니다. 두 번째 시도, 3개월 뒤 또다시 실패. 배아가 자궁벽에 착상하지 못했습니다. 혜진이 부부의 돈은 물 쓰듯 사라졌습니다. 희망도 점차 사그라들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암울했습니다. 사위인 민준이는 날이 갈수록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야위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안쓰러운 만큼 사위도 안쓰러웠습니다. 착하고 효심 깊은 아이, 저에게 큰소리 한 번 낸 적 없는 아이였는데 요즘은 베란다에 홀로 앉아 담배를 피우는 뒷모습이 너무나 고독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담당했던 개인 병원의 늙은 의사가 안경을 벗고 이마에 땀을 닦으며 우리 세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말을 꺼냈습니다. 윤희님의 몸이 인공적으로 이식된 배아에 너무 강하게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윤희님의 자궁은 뭐랄까 너무 오랫동안 동면에 들어 있었어요. 자연스러운 각성이 필요합니다. 생물학적인 직접 자극 말입니다. 혜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며 시선을 피했지만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를 통해 분비되는 호르몬과 신선한 정자가 자궁을 부드럽게 만들고 착상 확률을 주사보다 몇 배나 높일 수 있습니다. 나이든 여성의 몸은 실제 육체적 접촉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니까요. 진료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망치로 가슴을 때리는 것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그 말은 직접 관계를 하라는 건가? 나와 민준이가? 장모와 사위가? 저는 화가 나고 수치스러워 얼굴이 붉어진 채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무슨 망발을 하시는 겁니까? 그건 근친상간입니다. 의사로서 윤리의식도 없습니까? 하지만 의사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저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덕적인 문제는 가족분들의 몫이죠. 결정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윤희님의 자궁은 더 이상의 인공과배란 유도를 견디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소름 끼치는 침묵 속에서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리도록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혜진이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저는 마치 시장 한복판에서 발가벗겨진 듯한 치욕을 느꼈습니다. 그 후 3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혜진이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마침내 3일째 되는 날 밤 아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더 이상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혜진이는 메마른 얼굴과 공허하지만 무서운 결의가 담긴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밤이 엄마의 배란일이야. 나는 오늘 친구 집에서 잘게. 저는 들고 있던 빗을 떨어뜨렸습니다. 혜진아, 민준 씨랑 이야기했어. 그 사람도 동의했고 그냥 치료일 뿐이야, 엄마. 그냥 의료시술이라고 생각하면 돼. 눈 딱 감으면 끝나. 엄마, 제발. 나 남편 잃게 하지 마. 혜진이는 가버렸고 넓은 침실에 저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남편의 재단에서 피어오르는 향 냄새조차 제 등골을 타고 오르는 한기를 없애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끗이 몸을 씻었습니다. 늙은 가죽을 벗겨내기라도 하듯 붉게 달아오를 때까지 문질렀습니다.
목까지 단추가 달린 가장 점잖은 잠옷을 입고 단추를 꼼꼼히 잠갔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는 제 심장은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이윽고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겁고 망설이는 듯하지만 분명히 다가오고 있는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달칵. 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서 있는 자리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희미한 침실 조명이 그의 잘생긴 얼굴에 얼룩덜룩한 명암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파자마 끝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귀한 화병을 깨뜨리고 벌을 기다리는 아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가 깨뜨리려는 것은 화병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윤리의 벽이었습니다. 장모님, 그의 목소리는 좁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소리처럼 거칠었습니다. 제가 불을 꺼도 되겠습니까? 저는 차마 사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 로봇처럼 딱딱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딸깍. 방은 짙은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창백한 달빛만이 침대 위에 은색 먼지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청각은 소름 끼칠 정도로 예민해졌습니다. 민준이의 거칠고 급박한 숨소리, 그리고 제 가슴 속에서 전쟁 북소리처럼 울리는 심장 박동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매트리스가 푹 꺼졌습니다. 남자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옛날 남편에게서 나던 파스 냄새나 퀴퀴한 담배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박하향, 비누 냄새, 젊음의 냄새, 그리고 용기를 내기 위해 마셨을 소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의 말은 찬물을 끼얹듯 저에게 적나라한 현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래, 이건 치료다. 명심해야 해. 저는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고 눈을 질끈 감은 채 썩은 통나무처럼 몸을 굳혔습니다. 민준이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을 때 저는 크게 몸을 떨었습니다. 그 손은 크고 뜨거웠으며 남편의 거칠고 차가웠던 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서툴고 떨리는 손길로 제 단추를 찾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목과 가슴의 살결에 스칠 때마다 저는 감전된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수치심이 쓴물이 되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주문을 외우듯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혜진이를 위해서, 혜진이를 위해서. 이건 희생이야. 이건 구원이야. 하지만 민준이의 몸이 저를 덮쳤을 때 성인 남자의 무게감이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스럽고 메마른 침입. 폐경을 맞은 제 몸은 사막처럼 건조했고 낯선 이의 침범에 저항했습니다. 저는 비명과 신음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솟구쳐 머리카락 속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강제로 교배당하는 암컷 짐승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는 옛날 제 남편처럼 무작정 돌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의 고통과 건조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손이 허공을 더듬더니 제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많이 아프시죠? 죄송해요. 그 말 한마디, 그 몸짓 하나가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만인가요? 침대 위에서 아프냐고 물어봐 준 사람이 있었던 게 몇 년 만인가요? 남편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쾌락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이고 죄스러운 상황에 놓인 사위가 자신의 아이를 낳아줄 도구를 향해 상냥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제 안의 얼음장 같은 마음을 조금 녹였습니다. 13년 동안 잠들어 있던 여자의 본능이 깨어난 것일까요?
긴장했던 몸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팔을 들어 그의 단단한 등을 감쌌습니다. 젊은 남자의 팽팽하고 뜨거운 피부가 제 쭈글쭈글한 피부에 닿았습니다. 그러자 고통스럽던 마찰이 사라지고 몸 깊은 곳에서 자연스러운 에아액이 흘러나왔습니다. 노화와 함께 영원히 말라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어색한 침묵 속에 끝났습니다. 민준이는 일이 끝나자마자 도망치듯 방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저는 몸이 부서질 듯 아팠고 탈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치욕스러운 수치심 속에서 아랫배 깊은 곳에 아주 작은 불씨가 깜빡이며 타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의사의 일정에 따라 우리는 가임기 5일 동안 매일 관계를 가져야 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어색함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공포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민준이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고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닷새째 되던 날, 모든 것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바다 밑바닥의 해류처럼 은밀하지만 격렬한 변화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낡고 목이 꽉 막힌 잠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몰래 마트에 가서 짙은 보라색 실크 슬립을 샀습니다. 거울 앞에 1시간이나 서서 입술에 립밤을 바르고 처녀 시절 좋아했던 제스민 향수를 목덜미에 한 방울 찍었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더 쉽게 일을 치를 수 있게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스스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뻐 보이고 싶었습니다. 사위의 놀란 눈빛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민준이가 들어왔을 때 그의 시선이 제 드러난 어깨에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가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불을 완전히 끄지 않았습니다. 구석에 있는 희미한 수면등을 켜두었습니다. 장모님, 오늘 너무 다르시네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억누를 수 없는 갈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잠자리는 더 이상 의료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는 애정에 굶주린 남자처럼 호기심과 열정을 가지고 제 몸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 혜진이는 임신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예민하고 건조해져서 남편과의 잠자리를 마치 정신적인 고문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의 포용력과 원숙함으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로 굳어있는 그의 등을 어떻게 어루만져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절정에 다다를 때 어떤 달콤한 말을 속삭여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가 주지 못한 것을 주었습니다. 바로 평온함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단순한 사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강해 보이지만 상처투성이 남자였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의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의 침대 위에서 제가 그의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처럼 흰죽에 장아찌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탕을 끓였습니다. 그의 와이셔츠를 주름 하나 없이 다려서 옷걸이에 걸어두었습니다.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을 때 잘 차려진 밥상을 보고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제가 끓인 국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맛있니? 제가 무심한 척 물을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유명한 식당보다 더 맛있어요. 그가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장모와 사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존재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그의 입에서
당신이라는 말이 깃털처럼 가볍게 튀어나왔다가 그는 흠칫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저 역시 당황했습니다. 마땅히 그를 꾸짖고 신분을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늙은 심장은 박자를 놓치고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 지으며 갈비 한 점을 더 얹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날부터 우리 사이의 경계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혜진이는 여전히 돈을 벌기 위해 미친 듯이 출장을 다니거나 심리 치료에 빠져 있었습니다. 딸은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엄마가 서서히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준이는 귀가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그가 사오는 선물은 노인을 위한 관절약이 아니라 실크 스카프나 핸드크림이었습니다. 어머님 손이 요즘 너무 거치네요. 꼭 바르세요. 그가 제 손을 잡고 거친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대낮에 일어난 그 스킨십은 밤의 관계보다 더 저를 짜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가 돌아오는 날이 두려웠습니다. 임신이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임신이 된다면 이 치료는 끝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과부인 장모로 돌아가 사위가 딸을 사랑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어둡고 이기적인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늘은 사람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2주 후 임신 테스트기에는 선명한 빨간 줄 2개가 나타났습니다. 화장실에 앉아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손을 떨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기뻐서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혜진이에게 당장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끝난 것입니까? 그 뜨거웠던 밤들과 몰래 나누던 손길, 그리고 그 다정한 관심이 모두 끝나는 것입니까?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고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테스트기를 보고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기뻐하며 소리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민준이는 들어와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허리를 와락 끌어안더니 자신의 핏줄이 자라고 있는 제 배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요. 그가 얇은 옷 위로 뜨거운 숨을 내뱉으며 속삭였습니다. 윤희 씨, 우리 멈추지 말아요, 네.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장모님이 아니라 윤희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지옥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지옥이었습니다. 제 뱃속의 태아는 날마다 자라나 제 생명력을 빨아먹었고 아이의 아버지는 제 영혼을 빨아먹었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혜진이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끌어안고 아직 티도 나지 않는 납작한 배에 입을 맞추며 하늘에 감사하고 엄마에게 감사하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딸아이가 생기 넘치는 얼굴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조여들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이 단순히 의학의 결과물이 아니라 딸 몰래 나누던 죄악의 환락과 억눌린 신음소리의 결정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임신이 확인된 순간 치료 과정은 끝났어야 했습니다. 민준이는 각방을 써야 했고 저는 다시 태교에 전념하는 단정한 장모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길을 안내했기에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유혹은 민준이가 저를 강요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제 몸속의 뜨거운 열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임신 호르몬이 여자의 생리를 변화시킨다고 하지만 저 같은 늙은이에게 그것은
가뭄든 들판에 쏟아지는 소나기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회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부는 홍조를 띠었고 가슴은 부풀어 올랐으며 예민해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민준이의 뒷모습이 보일 때마다 미칠 듯이 그의 천을 갈망했습니다. 우리는 전문터리범처럼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혜진이가 출근하고 없는 점심시간이면 민준이는 서류를 놓고 왔다거나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집에 들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우리는 현관 입구에서부터 서로에게 달려들어 미친 듯이 서둘러 탐닉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요란하던 어느 날, 빗소리가 집안의 소음을 덮어주자 우리는 몇 시간 뒤면 딸아이가 앉아서 텔레비전을 볼 것일 소파 위에서 서로 엉켰습니다. 윤희 씨, 피부가 너무 고와요. 민준이가 제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임신한 여자의 채취를 들이마시며 속삭였습니다. 그는 제게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제가 딸보다 예뻐서가 아니라 제 곁에 있으면 그가 온전한 남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혜진이는 너무 강하고 독립적이어서 늘 남편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부드럽고 순종적이었으며 그에게 소유욕과 정복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최면을 걸었습니다. 의사가 부드러운 관계는 태아에게 좋다고 했어. 내가 이러는 건 손주에게 아빠를 지켜주고 딸에게 남편을 지켜주기 위해서야. 뻔뻔한 거짓말이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사위의 품에 안겨 매일 밤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은 달콤한 덫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대리모를 자처한 장모와 효녀인 딸, 그리고 능력 있는 사위가 있는 모범적인 행복한 가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욕망이라는 고름 덩어리가 터지기 일보 직전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날이 갈수록 바빠졌습니다. 아이는 일에 파묻혀 추가 프로젝트를 맡고 끊임없이 출장을 다녔습니다. 아이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며 엄마는 안심하고 태교만 하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베이비시터를 고르고 아이에게 최고급 용품을 사줄 거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집을 비웠지만 정작 현재를 엄마에게 양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6개월 동안 서울의 넓은 3층 집은 저와 민준이만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살았습니다. 단지 아내의 머리카락에 흰 서리가 내렸다는 점만 다를 뿐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출근하는 민준이의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오후에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저녁을 지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더 이상 숨 막히는 눈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내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말하지 못했던 회사 이야기와 스트레스를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남자란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여자를 필요로 하는 법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은 임신 5개월 차 정기 검진 때였습니다. 그날 혜진이는 부산에서 회의가 잡혀 못 갔고 민준이가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산부인과 대기실에는 젊은 부부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헐렁한 인부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초음파실에 들어가자 젊은 간호사가 민준이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깥분이 사모님 검진에 같이 오셨네요. 젊은 남편분이 아내를 끔찍이 챙기시니 아기가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아니라고 사위라고 정정하려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쥐며 말을 막았습니다. 그는 간호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에는 기묘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고생이 많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가 인정했습니다.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낯선 사람의 오해 속에서라도 그는 제 남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병원을 나오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자신의 코트를 제 어깨에 걸쳐주고 목도리를 꼼꼼하게 둘러주었습니다. 장모님 아니, 윤희 씨. 그가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한복판에서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당신은 아이를 혜진이에게 주고 다시 저랑 거리감 있는 장모님이 될까봐 두려워요. 그 말이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악마를 깨웠습니다. 저는 배에 손을 얹고 작은 생명의 태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 살과 피입니다. 제 몸의 영양분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왜 제가 돌려줘야 합니까? 왜 제가 민준이를 혜진이에게 돌려줘야 합니까? 혜진이는 돈도 있고 직업도 있고 젊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외로움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민준이가 있고 이 아이가 있습니다. 미친 소유욕과 독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우리 그냥 이대로 영원히 살면 안 될까? 저는 이 행복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딸의 남편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 부부의 침대에 누워 사위의 팔을 베고 혜진이의 베개에서 나는 익숙한 냄새를 맡으면서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랑의 미로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고 돌아갈 길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비밀은 없으며 특히 배신 위에 세워진 비밀은 더욱 그렇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와 민준이가 짜놓은 비단, 보자기가 너무 두꺼워서 진실의 날카로운 칼날을 영원히 감출 수 있을 거라 어리석게 믿었습니다. 그것은 11월 말에 어느 우울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큰 눈 폭풍을 예고하듯 납색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제주도에서 오는 비행기가 지연되어 늦을 거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는 저와 민준이에게 경계심을 풀어도 좋다는 면죄부와 같았습니다. 바닥 난방으로 따뜻한 거실에서 저는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된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고 무겁고 단단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임신한 대가로 다리는 퉁퉁 부어오르고 아팠습니다. 민준이는 제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애원하기 위해 꿇은 것이 아니라 여왕을 섬기는 충직한 신하처럼 꿇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향기로운 라벤더 오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손바닥에 오일을 덜어 따뜻하게 비빈 다음 퉁퉁 부은 제 발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길고 힘있는 그의 손가락이 발바닥에 혈 자리를 누르고 종아리를 따라 능숙하게 문질렀습니다. 좀 시원해요, 당신. 민준이가 고개도 들지 않고 마사지에 집중하며 속삭였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저는 눈을 지그시 감고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무의식적으로 그의 검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벽난로 장식 속의 불꽃이 타닥거리는 소리가 들릴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넋을 잃은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제 발을 들어 올리더니 감정이 폭발한 미친 순간에 장모의 파란 핏줄이 선 발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랑해요, 윤희 씨. 띠띠띠 철컥. 전자도락 소리가 소음기를 단 총소리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밖에서 찬바람이 밀려와 눈송이 몇 개가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혜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현관 입구에 멍하니 서 있었고 손에는 캐리어를 쥔 채 어깨에는 아직 눈이 묻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눈앞의 광경을 노려보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무릎을 꿇고 장모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숭배의 눈빛으로 말입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발을 빼고 싶었지만 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사색이 되어 굳은 채 여전히 무릎을 꿇고 제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민준이가 금방이라도 울 듯한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혜진이는 바로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캐리어 손잡이를 놓았습니다. 쿵. 캐리어가 마룻바닥에 쓰러지며 날카로운 소음을 냈고 죽음 같은 침묵이 깨졌습니다.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하지만 납덩이처럼 무겁게 걸어왔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고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평범한 질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혐오였습니다. 맛있는 음식 접시 위에서 꿈틀거리는 구더기 때를 본 것 같은 극도의 혐오감이었습니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낮고 탁했습니다. 엄마, 지금 내 남편이랑 뭐 하는 거야? 저는 입을 열어 변명하려 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사위가 도와준 것뿐이라고 거짓말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바라보던 눈빛과 제 손이 그의 머리카락 위에 올려져 있던 그 모습이 적나라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혜진이가 민준이를 향해 돌아보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방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당신이라고 했어. 발에 키스를 해. 당신이 엄마를 숭배해. 혜진아, 내 설명 좀 들어봐. 민준이가 일어서서 아내의 손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짝. 불꽃 튀는 따귀가 민준이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혜진이는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아이는 제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이가 원하던 자식을 뱃속에 품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말입니다. 당신은 내 엄마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짐승이야. 내가 대리모를 부탁했지 내 대신 아내 노릇을 하라고 했어. 세상에 내가 이 늙은 여우를 집안에 들이다니. 혜진이의 비명소리가 집안을 찢어놓았습니다. 아이는 탁자 위에 꽃병을 집어 벽에 힘껏 던졌습니다. 쨍그랑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미친 듯이 때려 부수며 저와 민준이가 쌓아 올린 가짜 보금자리를 박살 내려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배를 감싸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멍하니 서서 감히 한마디 변호도 하지 못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던 남자가 저렇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혜진이가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칼날 같은 눈빛으로 제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똑똑히 들어. 이 아이 낳기만 해봐. 낳자마자 내 인생에서 꺼져. 당신이 혐오스러워. 내 몸에 흐르는 피가 당신에게서 물려받은 거라는 사실조차 끔찍해. 임신 마지막 2달은 생지옥이었습니다. 혜진이는 아이가 필요했기에 저를 당장 내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혜진이는 저를 방에 가두고 24시간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식사는 도우미가 방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나가는 것도 민준이 근처에 가는 것도 금지당했습니다. 민준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뜨거웠던 연인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아내에게 속죄하려는 죄인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저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하면 그는 고개를 숙이고 피했으며 저를 공기 취급하거나 지워버리고 싶은 얼룩처럼 대했습니다. 민준이의 냉담함은 혜진이의 수만 가지 욕설보다 더 아팠습니다. 남자의 사랑은 안개처럼 덧없는 것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그들은 가장 안전한 곳을 선택합니다. 민준이에게 안전한 곳은 떳떳한 남편이자 유망한 상속자의 자리이지 늙은 장모와 불륜을 저지른 사위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1월 15일 밤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28년 전 혜진이를 낳았을 때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늙은 골반뼈가 조각조각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서 몸부림쳤고 베개는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혜진이는 제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안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죽어서 아이까지 데려갈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분만실에 들어가자 의사는 태아의 위치가 거꾸로 된 여가인데다 임신성 고혈압까지 겹쳐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고 했습니다. 수술실의 밝은 조명 때문에 눈이 부셨습니다. 고통과 마취제로 몽롱한 상태에서 이성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인륜이 무엇인지 잊었습니다. 오직 지난 몇 달간 저를 사랑해준 남자만 기억났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너무 아파. 저는 하얀 분만실에서 금기된 이름을 울부짖었습니다. 민준아, 나 좀 살려줘. 민준아. 의료진이 모두 멈칫했습니다. 파란색 수술복을 입고 구석에 서 있던 혜진이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희미한 시야 속에서 딸의 눈이 핏발선 채 부릅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빛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저는 그 수술대 위에서 즉사했을 것입니다. 민준이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자 그는 몸을 떨며 뒷걸음질 쳤고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제가 안겨 있었던 그 넓은 등은 이제 만리박처럼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가와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낳아주는 여자가 절망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팔짱을 낀 채 아이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응애 응애. 아기 울음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지며 저와 환상 속의 현실을 연결하던 마지막 끈을 끊어 놓았습니다. 아들입니다. 아주 건강한 남자아이네요.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혜진이가 달려갔습니다. 민준이도 달려갔습니다. 부부는 머리를 맞대고 피와 양수가 묻은 붉은 핏덩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들은 울고 웃으며 서로를 끌어안고 행복해했습니다. 아빠, 아들이 여기 있네. 아빠가 미안해. 민준이가 아이에게 속삭이며 목이 메어 울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 홀로 누워 피를 흘리고 있었고 수술 부위는 뼈속까지 시리게 아팠습니다. 고개를 돌려 그들을 보았습니다.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아기. 따뜻한 조명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경계선 너머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예쁜 나비가 날아가 버린 뒤 남겨진 찢어진 번데기 껍질에 불과했습니다. 민준이가 저와 그의 핏줄인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는 저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물은 말랐습니다. 저는 잔인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남자는 한순간의 욕망을 탐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미래를 선택한다는 것을요. 그들은 젊은 아내와 어린 자식, 그리고 명예를 선택합니다. 아무도 과거를 선택하지 않으며 저처럼 무덤 갈 날이 가까운 늙은 여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막은 내렸습니다. 이제 퇴장해야 할 시간입니다. 눈이 녹아 거리가 진흙탕이 된 어느 날
저는 퇴원했습니다.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혜진이는 아기를 돌보고 저를 피하기 위해 병원 근처에 고급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한때는 보금자리였고 사랑의 천국이었으며 마지막에는 감옥이었던 그 옛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짐을 챙기러 마지막으로 그 집에 갔습니다. 민준이가 제 발에 입을 맞추던 거실 탁자 위에는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혜진이의 반듯하지만 차가운 글씨체가 적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노후 자금과 대리모 비용이야. 서울만 아니라면 어디서든 평생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돈이야. 절대로 아이를 찾지 마. 평범한 아이로 자라게 해줘. 영원히 안녕. 봉투를 들어보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수억 원, 아니 10억 원은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핏줄의 값이고 배신의 값이며 늙은 여자의 정조 값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집이 울리도록 쉰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돈 때문에 이 짓을 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제가 제 자궁을 물건처럼 팔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봉투를 찢었습니다. 고액권 지폐들이 마른 낙엽처럼 바닥에 허무하게 흩날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돈이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악매에게 영혼을 판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충분한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민준이의 품 안에서 보낸 뜨거운 밤들이었습니다. 저는 흩어진 돈무더기 위에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엄마는 손주를 판 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마. 돈도 집도 그리고 이 가짜 평화도. 나는 오직 내 것만 가져간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문을 나섰습니다.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기차역으로 가서 강원도의 외딴 시골 마을로 가는 가장 빠른 기차를 탔습니다. 1년 내내 짠 바닷바람이 절벽을 때리는 곳, 아무도 윤이라는 여자를 모르는 곳으로 말입니다. 5년 후, 저는 눈에 띄게 늙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민준이가 어루만져 주던 손에는 검버섯이 퍼졌습니다. 저는 바닷가 작은 집에서 채소를 가꾸고 뜨개질한 스웨터를 장에 내다 팔며 살고 있습니다. 삶은 지루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아이 울음소리도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가족 간의 식사도 없습니다. 밤낮으로 들려오는 바다의 한숨 같은 파도 소리뿐입니다. 이웃 사람들은 저를 딱하다는 듯 쳐다봅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이 혼자 지내는 노인네를 보며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윤희 할머니는 이렇게 사는 게 외롭지 않소. 자식들은 다 어디 갔어? 그럴 때면 저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미소 짓습니다. 그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미소입니다. 비밀스럽고 만족스러우면서도 씁쓸한 미소입니다. 외롭지요. 어떤 밤에는 뼈마디가 시리도록 외로워서 신음소리가 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눈을 감으면 저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저를 불쌍하고 망령든 노인네라고 생각하며 가버립니다.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망령든 노인네의 기억 속에 그들은 평생 꿈도 못 꿀 뜨거운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제 귀에 닿던 민준이의 뜨거운 숨결을 기억합니다. 저를 윤이라고 부르던 그 광기 어린 눈빛을 기억합니다. 생명력으로 터질 듯했던 피부의 감각과 집 구석에 처박힌 골동품이 아니라 보물처럼 다루어지던 그 느낌을 기억합니다. 6개월간의 천국에 대한 대가는 남은 생의 영원한 고독입니다. 계절풍이 불 때마다 뼈를 깎는 그리움입니다. 제 핏줄인 손주이자 그 죄악의 씨앗이 할머니이자 생물학적 엄마인 저의 존재를 모른 채 어디선가 자라고 있다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선택하라 해도 저는 그날 밤 침실문을 열 것입니다. 썩은 통나무처럼 무의미하게 사느니
차라리 한번 불타오르고 제가 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합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에 짠 내음이 실려옵니다. 저는 털실을 챙겨 절뚝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 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장식장으로 갑니다. 얼마 안 되는 제 개인 물품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는 돈도 보석도 없습니다. 오직 작은 벨벳 상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엽니다. 붉은 벨벳 안감 위에 탁한 흰색 셔츠 단추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민준이의 셔츠 가슴에 달려있던 두 번째 단추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날 밤 거실 소파에서 윤리와 도덕을 잊고 서로 엉켜 있을 때 제가 쾌락에 취해 몰래 뜯어낸 단추입니다. 민준이는 망가진 셔츠를 진작 버렸을 겁니다. 그는 이 늙은 여자를 이미 잊었을 겁니다. 예쁜 아내와 똑똑한 아들 곁에서 모범적인 남편이자 아버지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추를 집어들어 늙은 심장이 미약하게 뛰고 있는 왼쪽 가슴에 꽉 눌러봅니다. 단추는 차갑지만 제게는 여전히 저를 여자로 느끼게 해준 유일한 남자의 건장한 가슴에서 전해지던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민준아. 저는 적막한 허공에 속삭입니다. 올겨울은 너무 춥구나. 하지만 난 괜찮아. 여전히 네가 여기 있으니까. 저는 눈을 감고 잠이 듭니다. 선잠 속에서 저는 외로운 노파가 아닙니다. 저는 서울의 하얀 눈보라 속에 서 있고 저 멀리서 젊은 남자가 두 팔을 벌려 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비밀입니다. 저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유일한 사랑입니다.